안녕하십니까. 전략의 역사 제15장 관찰과 지향 3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핵 전략에 대해서는 할 말이 거의 없으며 베트남 전쟁은 뼈아픈 실패의 경험이 되고 말았기에 미국의 민간인 전략가들은 현장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들은 핵무기와 게릴라전과 같은 비전통적인 영역에 관심이 지나치게 쏠려 있었기 때문에 정규전과 관련된 고전적인 여러 질문들은 관심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퇴역 장성 앙드레 보프르만은 예외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전략을 일련의 기술적이고 실용적인 쟁점들로 전환시키는 게 대세였지만 보프르의 접근법은 보다 넓고 철학적이었습니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전략은 정책보다 높은 차원에 놓이게 되는데 여기서는 단지 무력의 충돌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권력 요소들까지 전략과 관련된 고려의 대상으로 설정됩니다. 보프르의 전략에서는 심리적인 효과가 결정적인데 이러한 변증법은 핵과 관습과 냉전이라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독자들은 데카르트와 헤겔의 영향을 받은 보프르의 철학적 접근법을 따르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제임스 와일리가 미 해군 제독 시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 사상과 1960년대 당대의 전략에 대한 지침을 담은 책인 군사 전략은 보프레의 접근법에 비유되었는데 이 또한 파급력은 미미했습니다. 이때 그는 동료 해군 제독 헨리 에클레스와 함께 작업했는데 두 사람은 힘에 대한 여러 질문을 분석의 핵심으로 삼았고 통제력을 행사하는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힘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지 고민했습니다. 에클레스는 통제력이라는 쟁점은 순수하게 군사적인 차원을 넘어서며 또 국내적이기도 하고 국제적이기도 한 차원의 문제라고 하였지만 와일리는 전략을 수단과 방법에 관한 문제로 이해하였습니다. 즉,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에 어떤 조치들을 결합시키는 것이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클레스와도 구별되는 와일리의 독창성은 전략을 순차적인 전략과 점증적 전략이라는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눈 데 있었습니다. 이는 독일 출신의 미국인 역사가 허버트 로진스키가 1951년에 직접적인 전략과 점증적인 전략을 구분한 데서推동되었습니다. 순차적 전략에서는 나중에 이어지는 단계가 앞선 단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여러 단계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이 모든 단계가 총합적으로 전쟁의 결과를 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전략은 적에게 강요를 함으로써 원하고 있던 결론으로 몰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렇게 하려면 능력 및 예측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울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전략에는 순차적인 과정에서 만약 단 한 걸음이라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 뒤로는 잘못된 선택의 경로를 어쩔 수 없이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으며 결국 덜 만족스러운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비해 점증적 전략은 상대적으로 보다 방어적이었습니다. 이는 인지하기 어려운 작은 조각들을 하나씩 쌓아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충분히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전략입니다. 이때 하나하나의 작은 조각들을 서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때 이것의 파급력이 다른 곳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략은 통제력을 뿌리칠 수 있지만 신속하고 결정적인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와일리는 이 두 개의 전략이 배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추상적이었으며 특히 1960년대에 팽배해 있던 선입관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미국에서의 전략 논의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했습니다. 1970년에 들어오고 나서야 비로소 정규전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고 이것은 현대적인 전쟁의 가장 기본적이며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투기의 공중전은 추적과 사냥에 발전된 현대적 기술을 결합시켰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 경험까지 있는 미국 전투기 조종사 존 보이드는 이 문제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는 미 공군이 속도라는 관념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베트남 전쟁 공중전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났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소련의 미그기가 미군 전투기보다 낡은 기종이었음에도 조작성과 기동성이 앞섰기 때문에 우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이드는 이를 통해 핵심 관건은 속도가 아니라 민첩성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으며 이 모든 것을 우다고리라는 것으로 요약했습니다. 우다는 관찰, 방향 설정, 결정, 행동을 뜻하는데 이 일련의 과정은 외부 환경과 관련해서 수집된 자료를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방향 설정 단계에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어떤 결정이 내려지고 이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보이드가 방향 설정 과정에 담겨 있는 이후 단계에 미치는 중요성의 진가를 높이 평가함에 따라 과정을 깊이 파고들수록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고리인 이유는 행동이 외부 환경을 바꾸고 이렇게 바뀐 환경이 다시 그 과정을 반복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으로 보자면 방향 설정과 그에 따른 행동의 점진적인 개선은 현실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줍니다. 전투기 조종사로 예를 들자면 그들에게 이 고리 가운데서 적 전투기 조종사보다 더 빠르게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하게 일깨워줍니다. 보이드는 주도권을 유지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서 주도권을 빼앗아 와야 하는 모든 상황에서 이 우다고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의 목적은 언제나 상대방이 예상하는 것보다 빠르게 혹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상황을 전개시켜서 본질을 파악할 수 없도록 혼란스럽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마비 상태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보이드의 기본적인 발상은 승패의 담론이라는 제목이 붙은 수백 장의 슬라이드에 담겨 있으며 이 슬라이드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브리핑 자료로 제공되었습니다. 보이드는 비용 편입 분석과 폭넓은 전략적 전망을 결합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공군에서 퇴역한 뒤에 독학으로 수많은 부분을 폭넓게 공부하였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을 바탕으로 주도권 유지가 어렵다는 사실과 관련된 자기 견해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내가 예측한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관찰은 명확함보다는 불확실함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들의 주장과 논문으로 그가 내린 결론은 적이 내가 하는 행동과 일치하는 패턴들 혹은 세상에 존재하는 현실적인 실체의 다른 측면들을 가려낼 가능성을 부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현실에 대응하고 이 현실을 극복해야 하므로 고정된 관념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마련된 새로운 관념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착되므로 역시 해체되고 바뀌어야 합니다. 보이드는 당대의 과학 논문을 폭넓게 읽었고 또 단순한 명제들을 사용해서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여지는 이론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도출되는 첫 번째 결론은 모든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두 번째 결론은 전략 과정은 오로지 초기 단계에서만 관리가 가능하며 따라서 초기의 전략적 강점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3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